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각종 댓글 여론조작 논란에 휩싸여온 네이버, 오늘 대대적인 뉴스 편집 개편안을 발표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면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전문가의 평가 들어보겠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두 번째 만났죠. 그리고 오늘은 또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또 들어갔습니다. 자,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정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당 김종대 의원 2부 시간에 연결해서 목소리 듣겠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살펴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무려 한 20만 명이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가출 청소년 문제 들여다보겠고요. 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해서 비례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답이다, 이런 연구와 또 요청을 계속해온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최태욱 교수가 이번에 소설책을 펴냈네요. 함께 만나보도록 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네이버가 오늘 이 두 번째로 내놓은 개편안의 내용입니다. 지난달에 그 1차 개편안 내놓고 좀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런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 전문가 연결해 봅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편집에서 손 뗀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일단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모바일 같은 데서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검색창이 나오고 그 하단에 뉴스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뉴스를 일단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거고요. 첫 화면에서. 네네. 그래서 사용자가 그 뉴스를 보고 싶어서 해당 페이지로 갈 때만 뉴스가 보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실시간 상승 검색어 같은 것이 이렇게 첫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검이라고 그러죠, 보통. 예. 네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공하지 않고요. 네. 사용자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클릭해야지만 그게 이제 보이도록 바꾸겠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가 스스로 편집하는 뉴스판을 신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이버는 공간만 제공하고 거기에 어떤 기사가 어떻게 올라갈지는 언론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모바일 말고 그냥 일반 컴퓨터에서 네이버로 들어가면 그런 뉴스판의 형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걸 모바일에서도 적용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언론사가 원했던 그 아웃링크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선 이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로 딱 들어가면 일단은 뉴스가 안 보이네요. 내가 뉴스를 보고 싶을 때는 어딘가 찾아서 뉴스를 들어가야 보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서도 네이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골라놓은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CBS 노컷뉴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CBS가 이제 예를 들어 배치하는 그 형태대로 뜨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언론사가 먼저 뜰 건지 그거는 또 이제 앞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이제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인공지능 얘기도 했는데요. 사용자가 자주 보는 뉴스를 그 개인 맞춤형 이렇게 어떤 피드백 기능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보는 뉴스와 연관된 거는 추천한다는 건가요? 그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판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용자마다 보는 화면이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지게끔. 네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워낙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딱 들어가서 바로 첫 화면에 있는 뉴스를 보고, 뿐 아니라 실검을 검색해서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실검에 올라가면은
그냥 자기들도 괜히 거기 관련된 기사를 막 만들어서 내고 그리고 그 밑에는 댓글들이 막 달리고 일부 네네. 이상한 사람들은 그 댓글을 매크로 이용해서 막 조작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오늘 나온 개편 아니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뭐 첫발을 내디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번에 내놓은 안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예상을 좀 뛰어넘는 거였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고 실제로 저도 1차 때 발표했을 때는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좀 지역적이고 좀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1차 발표 후에 저랑 인터뷰 하시면서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것은 보면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평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뭐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이 내놨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행 여부를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 보시기에도 일단 이 정도면은 성공적이다. 일단 저는 첫발은 꽤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아까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그 아웃링크, 즉 네네. 네이버에서 어떤 기사 제목을 내가 봤다 해서 딱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던데요? 그게 실제로 오늘 그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70개 언론사에 아웃링크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이제 70% 정도가 응답을 했답니다. 근데 응답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만 아웃링크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인링크를 계속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언론사들은? 그게 사실은 저도 아마 아웃링크 이게 효과가 없을 거다. 1차 발표 때 또 그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만 이걸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업체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나머지 포털, 다음이나 뭐 이런 데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포털, 기존의 언론사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준비? 왜냐하면 인링크가 아니라 아웃링크, 즉 언론사로 직접 연결이 되면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이 그 언론사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그 해당 언론사로 접속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접속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게 어떤 악성 코드 유포 통로, 즉 해킹 통로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다 막아낼 수가 있는가, 영세업자들이 그것도 문제고요. 또 아웃링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재료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뉴스 사용료를 이제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네 사이트로 데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는 아웃링크로 가는 게 맞을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일단 언론사들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언론사들이 아웃링크를 너무 빨리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논란이 됐던 그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김 교수께서 저랑 인터뷰하실 때도 언론사로 가는 아웃링크로 가면 그 언론사들의 사이트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크로 같은 공격을 더 많이 받을 거다 막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이버는 그런 데에 대한 노하우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메이저 언론사 빼놓고 영세 언론사들은 일단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 자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어떤 이런 댓글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발표한 대로 그 네이버가 자체 편집 안 하고 언론사들이 편집한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아직은 당분간은 인링크 방식으로 그냥 하더라도 댓글 조작하는 것만 철저히 차단하고 이 정도 보완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네이버가 그동안에는 이제 해킹 공격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크로 조작에 의해서 댓글 달고 하는 것도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뒤늦은 거죠,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와서 사실 다행이고요. 거기다가 네이버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기적으로 어떤 매크로 공격으로 의심되는 건수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 건수,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할 경우에는 관련 수사 의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태까지 네이버는 매크로 얘기가 나오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자꾸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첫 발을 뗐다는 평가, 이게 이제 첫 발로 머무르지 말고 완성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MBC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이영자 씨의 먹방 자료 화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 전참신가 그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5일 방송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영자 씨가 매니저와 어묵을 먹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패러디되면서 이 아나운서의 뒷배경으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화면이 사용됐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된 상태였지만 누리꾼들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제작진 사과에도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MBC 최승호 사장이 페이스북에 직접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화면이 왜 거기에 쓰였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월호와 어묵과 일간베스트 그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 이 관련된 논란이 정말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SNS 이용자들은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방송 자막에 빗대서 속보, 전참시 제작진 일베 충격 고백 이렇게 역비난하는가 하면 세월호 희생자를 언제까지 모욕할 것인가 라는 격양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친일파보다 일베 뿌리 뽑기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체념도 있었습니다. 네, MBC는 왜 이런 사고가 나왔는지 자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혹시 오늘 평양냉면 인기에 묵갑 고공행진이라는 뉴스 보셨어요? 저 제목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조금 황당하던데요. 네, 정말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한 누리꾼들, 독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무 하면 냉면에 많아야 4-5쪽 이렇게 고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평양냉면 인기에 무값이 올라갔다. 좀 황당하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제 장 보러 갔더니 무값 올랐더라. 하지만 원인이 평양냉면 때문이다. 태어나서 본 기사 중 제일 웃기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평양냉면 안 올라왔으면 어쩔 뻔했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기사로 클릭 장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이제 알았어요라는 식의 맞아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낚시질 제목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해당 기사는 현재 감자 무 가격 고곡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수정이 됐는데요. 무 한 개당 현재 2,600원 에서 2,800원가량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2배가량 오른 수준인데요. 이 무값 상승의 원인은 겨울 동안 한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황 부진이 심해지면서 겨울무 저장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겨울 한파 때문이지 평양냉면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누리꾼들 점점 이제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고등어 구이 때문이라는 말만큼이나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기사 제목이다. 이런 웃지 못할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마카롱 10개 사건이라는 뉴스토픽 검색어가 그야말로 화제인데요. 오늘 뭐 상당히 화제던데 무슨 얘기예요? 지난 4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카롱 매니아인 B씨가 평소 주문해 먹던 경기도 용인의 한 마카롱 가게에 직접 들러서 앉은 자리에서 11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해당 매장의 마카롱이 딱딱하다 이런 다른 소비자의 비판 글이 SNS에 올라왔고 그건 다른 소비자의 글이죠. 그렇습니다. 이를 본 매장 주인이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서 숙성시켜 먹어야 하는데 잘 모르고 막 10개씩 먹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자 이 마카롱 매니아 부산 출신인 B씨가 이거 나 겨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응수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매장 주인인 A씨가 즉각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결국 이 마카롱 매니아 부산에 사는 B씨가 뒷담당한 후기라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요. 예. 해당 글은 그야말로 일파만파 퍼졌고 결국 매장 정보가 노출되면서 악플에 시달리고 이에 매장 주인은 또다시 B씨에게 억하심정이 생겨서 이 B씨가 마카롱 10개를 먹는 모습에 담긴 CCTV를 노출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큰 싸움도 했군요. 네, 결국 예.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요. 결국 A씨는 사흘 말 열흘 동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하. 그런가 하면 B씨는 자신의 신상이 CCTV 화면을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비난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네. 현재 매장 주인 A씨는 부산지방검찰청에 B씨를 고소한 상태고요. 고소까지? 네, B씨 역시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로 이번 주 내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일본 방문했죠? 예, 오늘 당일치기입니다. 오전에 가가지고 아마 이제 저녁 밤에 이제 올 거예요. 예.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차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 급진적 상황에서 중국, 일본도 관심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혹시 배제될까 싶어가지고 예. 이런 데 대한 정지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죠. 네. 특히 일본이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재편 패싱 이런 얘기 나오죠. 아베 총리가 여러모로 내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퇴진 압력까지 받았었고 또 말씀하신 게 재편 패싱이 있는데 아베 총리가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찰떡궁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일본 저렇게 가까운데 우리는 뭐냐, 외톨이 아니냐 이런 소리 들렸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뭐 트럼프가 우리 문 대통령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격세지감 같은 게 느껴지죠. 일본도 이런 상황 변화에 뭐 대세를 따르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로 딱 예. 가고 있죠. 일본이 이제 북한 때리기를 국내 정치에 톡톡히 활용했었죠. 작년까지. 예.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로 믿는 도끼, 트럼프 대통령한테 발등 찍힌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왕좌왕 하다가 어쨌든 재빨리 우리도 남북 대화 환영한다 이런 모드로 돌아섰어요. 네. 오늘은 이제 한중일 3국이 만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 CVID 이걸 구체화해야 한다. 이런 일본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쪽이?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이건 뭐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리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는 거 아니 공동 언론 보도문을 나눠서 낭독을 했어요. 3개국에서. 네. 문 대통령이 낭독 부분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중국은 이제 리커창 총리가 참석했는데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네. 또 이제 리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도 기대하고 환영한다. 자,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운을 더욱 강구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북한의 행동으로 연결해 나가야 된다. 북한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게 3개국의 공통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리된 건 완전한 비핵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은 내심 조금 더 나가기를 바랬겠죠. 발언들을 보면 아베 총리 쪽 발언이 강도가 높은데 그거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 뭐 북한에 대한 일본인 납치 문제, 그건 또 자국 내 이야 중요한 이슈니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아베 총리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 정상의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북일 평화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네. 북일 평화선언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국교 정상화까지. 예,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경제적인 협력도 하겠다.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한중일 3국이 만나서 공동 언론 보도문도 하고 그다음 또 따로따로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이를 통한 뭐 완전한 비핵화, 소통, 협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확고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 정도로 좀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언급이 안 됐어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대신 흥미로운 대목 따로 있는 게 셔틀 외교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오늘 이게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셔틀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원래 했다가 중단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방문한 게 6년 만이에요. 6년 만이에요?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조금 갑작스럽게 독도를 방문해가지고 맞아요. 되게 경색됐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반에 아주 강경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안 풀리면은 일본과 관계 개선 곤란하다, 안 간다.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위안부 합의로 돌아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반발이 크고 하니까 또 일본에 못 갔고. 그렇죠.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하고 이번에 이제 그 남북 관계 개선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방문했죠. 예, 당일치기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위안부 문제 같은 건 사실 양국 입장에서도 다 껄끄러운 상태지만 또 정상들이 직접 말하기엔 더더욱 그렇고요. 그냥 지금 현 상태로 그냥 묻어두고 예. 지금 국제 정세도 급하니까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자.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를.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당연하게 일본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도 개입을 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기류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이런 차원에서 셔틀 외교 본격 추진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일본도 참 오늘 애를 쓴 게 보인 게 오늘 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잖아요. 예. 공교롭게. 케이크 준비했더라고요. 아베 총리가.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문장도 길죠. 네, 한글로 적혀 있는 케이크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군요. 그렇죠. 뭐 일본도 이제 애쓴다. 우리도 뭐 잘하겠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도끼던 트럼프 대통령한테 발등 찍힌 아베가 그렇죠. 정성을 다해 문 대통령한테 그렇죠. 우리도 여기에 이제 끈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합류해야 되겠다. 이 분위기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작히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엊그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나더니 오늘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깜짝 방북해서 북한의 김영철을 만났다고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정말 바쁜 모양새인데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 타고 베이징 가서 시진핑 만난 게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번엔 비행기 타고 가서 또 만났어요? 네. 정말 이례적이죠? 이건 뭐 도대체 기존의 상식으로는 그러니까요. 참 파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예. 또 출발하면서 그 비행기 이륙 장면도 다 공개하고 예.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급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뭐가 급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예. 제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왠지 미국의 분위기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고 이상기류가 보이는 대목이 많다. 예. 미국 정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이 정부를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동력이 형성이 안 돼 있다. 네. 이런 게 많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는 가운데서 자꾸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인권 문제, 생화학 문제도 거론해야 되겠다. 네. 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영구적 비핵화. PVI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북한이 상당히 압박감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빨리 만나서 예. 미국과의 어떤 원활한 협상에 대해서 응원해달라 이런 예. 어떤 SOS 신호를 쳤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바로 또 시진핑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예. 트럼프에게 전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아마도 북한의 대변자로서 중국이 나선 것이다. 네. 그런 어떤 북미 간의 이제 문제가 중국으로도 확산이 되고, 네. 또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이제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정우영 실장이 가서 만나고. 그랬죠. 예, 이런 어떤 막전 막후의 어떤 숨가쁜 스토리가 진행 중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들어간 것도 불과 얼마 전에 국무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갔단 말이에요? 저는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번 북미 회담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한반도 비핵화 하나만은 딱 이루겠다. 예. 이렇게 해서 간명하고 간결하게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의제가 마구마구 확산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주초에 발표한다 그랬었거든요. 뭐 다 결정됐다고 예고까지 했죠. 예, 그리고 곧 발표할 거다. 예. 주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주초 훌쩍 넘겨버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속사정이 뭐냐. 예. 이런 저간의 모습들은 무언가 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좀 정리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 자꾸 욕심을 키우는 듯한 예. 이런 양상입니다. 그게 좀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평양을 직접 갔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마지막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 생겨서 아닐까요? 우선 실무적으로는 정상회담의 일정 장소로부터 예. 또 핵심 의제에 대한 조율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비핵화 하나만 협의하기에도 의제가 참 많은데 예. 이제는 미국의 여론층이 북한에 대해서 인권과 인공위성 문제, 생화학무기 문제까지 이번에 해결을 하라고 강하게 압박을 넣으니까 예. 북한이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비핵화도 미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조금 더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비핵화 보장을 북한이 해야 되겠다. 네. 또, 네. 그 외의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처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뭡니까?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어요. 예.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백악관에 NSC라고 있습니다. 예. 안전보장회의에 선임,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예. 인권 문제와 같은 새로운 의제도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 그런 한 문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순간에는 뭐 참석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지만 예. 사실은 몹시 여운을 남긴다고나 할까. 네. 좀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북한이 자꾸만 요구사항을 높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판을 깨기 위한 걸까요? 아무래도 어떤 미국의 대다수의 어떤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만든 그림에 의해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예. 상당히 어떤 충동적인 성격의 트럼프가 아하.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점. 예. 그러면서 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바라는 한국과 일본의 요구사항이 또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정상회담이 임박할수록 강하게 입력이 되니까 예. 결국은 이 과정에서 무언가 조금 더 미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들이 네. 내부로부터 분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을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북한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무언가 이 이란 문제까지도 연계해서 트럼프가 이 깡패 국가, 소위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뭔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서로 연계지어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도 갖게 돼요. 예. 그만큼 굉장히 어떤 복잡성이 증대됐다. 예. 처음엔 단순한 문제였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잡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의제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하나 미세 조정할 것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이렇게들 바쁘게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군요. 예,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또 결과를 내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봐야죠. 이해해줄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갑자기 또 북미회담 이제 안 한다 할 수도 없으니까 어쨌든 성사를 시키려면 조율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 점이 바로 우리가 낙관적으로 북미회담을 바라보게 하는 요인인데요. 그렇죠. 이제 와서 물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없던 일로 하면 트럼프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장소는 판문점에 대해서 미국 내에 반대가 많다면서요? 직접 미국 가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던가요? 예, 지난주에 미국에 있을 때는 사실 거의 싱가포르로 결정이 끝나 있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정인 특보가 미국의 아주 핵심 인사를 만나가지고 판문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물론 같은 시각에 같은 날에 정의용 실장도 다녀갔습니다만 같은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갔던 그 문특보와의 자리에서는 미국 측 인사가 굉장히 인상 깊게 주장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품에서 종이를 꺼내 메모까지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무언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더 늦춰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죠. 네. 그럼 아직 판문점도 유효한 카드다? 남아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희망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는군요. 김종대 의원께서도. 예, 잘 모르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만나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가출 청소년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 이야기는 자주 거론이 됩니다. 근데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 문제가 생겨서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실태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정확한 자료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통계 보니까 20만 명 가출 청소년이? 예,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웬만한 집에 한 명씩 가출이 한 명씩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아마 청취자들 중에 나도 중고등학교 때 한 번 나갔다 왔지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한 2박 3일 가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소중하고 부모님께 죄송해서 제 발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렇게 2박 3일 이런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런 아마 이 20만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출은 또 실종하고 달라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가부라든지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추정컨대 그러니까 매년 20만 명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기 가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5, 6년.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단기로 가출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2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제 5월에 가정의 달인데 그 정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게다가 요즘 가출팸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 이제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출해서 이러면 상담을 받고 청소년 쉼터로 가고 어디 또는 기술적 자립, 경제 자립을 하는 이런 시설이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패밀리 이뤄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가족을 이뤄서 산다면 자립을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월세방 월세방 돈 내야 달방에서 되고. 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달방도 몇십만 원은 내야 됩니다. 고시텔도 3, 4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다 같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당연히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죄 정보, 네. 특히 이제 어린 여학생들한테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가출팸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예. 우리가 딱 봐도 그런 방향으로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쉼터나 네. 상담시설이나 또는 사실 이제 가출이 다 가출이 아니고 가정폭력이나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탈출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립을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범죄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공적 영역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 자생적으로 팸까지 이루게 된 건데 다만 부정적으로 흐를 영향 그런 우려가 매우 많다. 아니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공적 영역인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 가면 적어도 숙식비는 안 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거길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숙식비를 자체 해결한다? 그건 사실 쉽게 범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한 곳으로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쉼터가 전국에 123곳이 있긴 한데 네. 당장 우리 240여 개 시군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다는 게 느껴지고 예. 그 시설도 수용 인원이 작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몇십 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최대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출은 다 못 갑니다. 그다음에 그런 정보도 아직 굉장히 그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있고. 잠깐만요. 예. 그 얘기는 한국 청소년 그렇죠. 쉼터 협의회 김기남 회장한테 직접 좀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김기남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쉼터는 어디서 만든 거죠? 청소년 쉼터는 대부분이 이제 국가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민간으로서 시작이 돼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쉼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올해까지 130개 쉼터를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중에 일부는 지금 올해 만들어져서 아직 오픈을 하지 않은 곳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청소년들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쉼터는 일시단기, 중장기라고 하는 유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예. 평균 잡아서 한 개 쉼터에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규모가 작군요. 10명 정도면. 네, 좀 큰 쉼터라고 해봐야 몇 개 안 되는데요. 한 25명 정도까지가 최대 수용 인원이라고, 이제 보호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찾아옵니까? 우선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가출 청소년 내지는 가정박 청소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 어른들이 흔히 생각하는 문제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거나 보호를 요청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갈등으로 인해서 집을 나온 아이들과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시던 탈출형의 아이들, 생존을 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는 아이들이 상당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출팸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물론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만나보셨죠? 아, 많이 만나봤죠. 그 아이들은 왜 쉼터를 안 오고 자기들끼리 그 비싼 방세까지 내면서 산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쉼터가 어떤 곳이다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나왔을 때 누구를 만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먼저 나와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자기들끼리 친해지고 그 안에서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 강력한 그 유대감을 끊어내고 쉼터로 끌고 들어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편하게 내지는 자기들끼리의 결속력을 가지고 팸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주거비를 해결하고 숙식까지 다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집을 나와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자립할 수 있게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어른들이 흔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범죄의 피해자가 돼서 그 안에 잡혀 있거나 아니면 범죄의 가해자가 돼서 그들을 서로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돼서 그 안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요. 예. 뭐 요즘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팸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살려내는 역할, 어떻게 보면 성매매라든지 예. 조건 만남 등을 통해서 돈을 버는 역할들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팸을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요. 예, 예. 또 한편으로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조금씩 범죄에 이용되거나 피해자로 있다가 네. 가해자가 되어가는 그렇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런 가출팸 같은 것은 우리가 없애고 가급적 청소년 쉼터 같은 공적 영역으로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기관 수부터 좀 늘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단순 보호시설이라기보다는요, 지역에 있는 응급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쉼터의 개소수 자체가 현저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이게 처음부터 국가가 계획하에 어떤 지역마다 제대로 배치를 하거나 응급시설로서 그 계획하에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의지나 지자체의 어떤 특성마다 내지는 어떤 민간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에 따라서 쉼터가 사실 우후죽순 생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전체적인 숫자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예. 이 쉼터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가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인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문제만을 비교했다 하더라도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학교 밖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전국에 200개소가 넘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의 숙식을 제공하거나 주거를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이 130개조차도 실제로 그 숙식을 제대로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쉼터의 개소수는 한 100개소 정도라고 봤을 때 아이고. 현격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주거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남녀가 구분돼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래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똑같이 200개소가 있다 하더라도 예. 남녀 구분으로 봤을 땐 반밖에 없는 개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정부가 좀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이쪽에 예산을 좀 늘리려고 한다든지 계획은 있나요? 정부는 사실 저희가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의지를 갖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여가부는 좀 예산 확대하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전부 안 된다고 그러는군요. 간단히 말해서. 그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지 우리가 조금 인식의 확산이 우선 필요할 것 같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김기남 회장의 설명을 들었고요. 예. 김기남 회장이 좀 점잖은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10대 남녀들이 혼숙하며 가출팸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한테 또 폭행도 당하고 게다가 그 남자아이들은 일종의 포주가 돼서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으로 자기들끼리 살아가고 이게 자꾸 확산되고 방치되면 정말 사회 범죄를 계속 육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아동 청소년 대상 그 범죄자 10명 중 7명이 비슷한 또래 10대 청소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이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그런 10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성범죄, 뭐 강간범의 35%가 집행유예 나와서 이제 이런 솜방망이 처벌받고 있는 것도 이제 문제인데 네. 지금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로 딱 보면 청소년 쉼터 방금 우리 소장님 정말 좋은 일 하시는 분이고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123곳 제가 처음에 123곳 했는데 130곳 좀 늘어났는데 금년에 몇 개 더 생긴 아직도 거죠. 먼 거잖아요. 예. 그 경상북도를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가출하는 그 청소년이 3,000명으로 추정을 했답니다. 근데 수용 청소년 쉼터는 700명밖에 되질 않는데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25개 시군구인데 6개 시군구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있는지도 모르고 나가서도 어디 다른 지역까지 또 찾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김기남 소장님 말씀처럼 이 청소년 쉼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가출팸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혹시 거기 갖고 이상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쉼터나 상담시설이나
경제적 자립시설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쉼터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정보가 풍부히 제공되고 그렇죠. 요즘 뭐 길거리에서 버스로 이렇게 청소년 상담 시설도 있더라고요. 가출 청소년 응급센터 같은 그런 것도 조금 더 눈에 띄는데 마치 길 가다 보면 헌혈센터 같은 거 많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좀 그래서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비행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때 쉽게 이런 데 유혹에 빠져서 범죄의 길로 가잖아요. 그럼 20대, 30대 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계속 그런 나쁜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0대 때 바로 국가가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굉장한 많은 사회적 영향, 그러니까 학대, 폭력, 방임, 탈출하는 탈출 이런 경우가 많다잖아요. 가정 불화, 그다음에 가정 해체. 특히 사회복지가 엉망이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가 다 일자리를 잃거나 이혼한 경우들에 또 가출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이죠. 온전히 그 개인에게 맡기는 건 너무 그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단체들도 이 청소년 쉼터 늘리는 캠페인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오늘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거리의 청소년 문제가 워낙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요. 각 지자체들에서 이 거리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해가지고 거리로 직접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리로 나가서 그 아이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뭔가 그 아이들이 공적 쉼터 같은 데로 접근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도 소위 스트리트 워커스라고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은 직접 찾아가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근데 예산 지원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지금 최대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길거리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뭐 청년 일자리 지금 추경도 지금 논란인데 그것도 빨리 통과돼야 되겠지만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또 그 청소년 보호시설 거기 출소한 경우에 지원이 뭐 500만 원 주고 그냥 살아라고 되어 있어 그것도 굉장히 막막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청소년 쉼터도 입소자의 한 50% 정도는 1년 안에 이렇게 또 나가는 거로 이런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전체적 청소년 쉼터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예산 지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지도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거기에 더 그런 풍부한 상담 경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 그 모두를 범죄자로 내몰 것이냐 아니면 건강한 일꾼으로 품어 안을 것이냐. 맞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리는요. 어쩌서 일단 들어보시죠. 민생국회, 통합국회를 외면하고 정쟁국회, 방탄국회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건 없는 특검이 아니라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할 때다 하는 것을. 경찰은 자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김 후보의 휴대폰과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네, 추미애 대표 목소리, 장제원 대변인 목소리였죠? 그렇습니다. 결국 국회는 오늘도 안 풀린 거죠?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뭐 물밑 협상도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야당끼리만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 간 회동을 진행했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이렇게 지금 뭐 야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뭐 우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뭐 들은 소리는 추미애 대표와 장제원 대변인 목소리였는데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 또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뭘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뭐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의원총회에서 성역 없는 특검이 돼야 된다는 점 강조하면서 김경수 의원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경찰, 검찰 다 특검 수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여당은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대선 불복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죠.
네. 그럼 추경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좀 미묘한데요. 유승민 대표는 추경 3조 원 지금 중에 공무원 일자리와 관계된 2조는 삭감해야 된다. 그러나 고용위기 지역 지원에 대한 것은 일단 동의할 수 있다. 이건 심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지방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퇴 처리, 이것도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민생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협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경 일부만 일단 심의를 시작하는 선에서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입장은 뭡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는 11일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게 이제 종료되는 것이니까 그 전까지는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특검과 추경의 동시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처리 일자를 재조정하는 것, 그리고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은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협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은 계속 되나요? 오늘이 단식 7일째인데 뭐 건강이 악화돼서 119 구급차도 왔는데 후송을 거부했다. 그리고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뭐 나오고 있고요. 이 국회 의무실장이 직접 가서 건강을 체크했는데 심실성 부정맥이 올 수 있다라면서 입원을 권유했거든요. 근데 계속 한사코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드루킹 관련 경찰 수사 속보도 좀 정리해 주죠. 경찰이 드루킹 측근에게 압수수색한 USB에서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김경수 의원에게 2,700여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이제 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내역들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죠. 예. 여기에 이제 뭐 세액공제를 받아라, 이러저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공모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후원에 전달을 했거나 아니면 경공모 자금을 개별 후원으로 가장해서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개별 입금을 회원들에게 뭐 독려했다 이런 정도면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일단 김경수 의원이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또 그 댓글 활동이 대선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도 일단 밝혀졌죠? 앞서 말씀드린 USB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대한 댓글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또 경공모 메신저 대화방에 회원들이 댓글 활동 결과를 이 드루킹이나 또는 이제 카페 운영진 등에게 보고한 내용들도 쭉 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요. 경찰은 이 댓글들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상대로 좀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서 전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속보가 나와서 인터넷 공간이 술렁였는데요. 참 큰일 났나? 뭐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는데 다행히 뭐 4시간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수일 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진료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한 결과이다. 사전 협의 끝에 오늘 진료일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예정돼 있었던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왜 간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허리 디스크와 발가락 부상 등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근에 또 악화됐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했던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에 페이스북에 지난달 16일에 쓴 글을 보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는데 1시간 동안 서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앉지를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서 통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다라면서 좀 붕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병원 치료를 정확히 받아야죠, 이건. 그렇죠. 네.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나왔는데 본인은 항소를 안 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한 상황이죠. 현재 서울고법 형사 4부에 배당된 상태인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몸도 아프다고 지금 하니까 계속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은 없어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조서를 비롯해서 각종 증거에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증거 자체는 인정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변호인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 말자 이렇게 증거 채택 동의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증인들이 대부분 같이 일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 불러서 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게 되는데 그건 금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증거를 인정하자고 했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라도 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증인을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측근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다음 뉴스요. 이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성폭행은 아닙니다. 진위 여부는 만일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윤택 씨 목소리인데요. 오래전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기자회견할 때 상황이고요. 오늘 이윤택 전 연희당 거리대 예술감독 측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자리인데 이윤택 씨가 녹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윤택 씨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2010년 7월부터 6년여간 여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서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오늘 공판기일 재판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나왔어요? 이윤택 씨 본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한 발언만 했고요. 대부분 변호인이 좀 주도를 했는데 학습 훈련을 하다 보면 몸이 상당히 피곤해진다. 안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배우의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댔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윤택 씨 본인의 어떤 독특한 연기 치료 방법의 하나이고 당시에도 모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뉴스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뭐 죄를 달게 받겠다더니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하는 것은 너무하다라면서 좀 비난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5일 날 공판 준비 기일이 한 차례 더 진행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요. 오늘 20대 남성이 충남 천안에서 119 구급차량을 훔쳐서 도심을 질주한 사건 화제인데요. 사건 당시 119 구급차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70대 여성이 대기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 구급대원 3명이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에 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차량 열쇠를 꽂아놓고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범인이 갑자기 구급차를 훔쳐서 달아나서 병원에서 2.2km 떨어진 장소에서 붙잡혔다라는 것이죠. 뭐 혹시 교통사고 같은 건 안 났어요? 이게 현장 영상을 보면은 범인이 구급차를 뭐 사람이 많은 골목에 세워놓고 뭐 올랐다 뛴다든지 이런 좀 위협적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급차를 몰아서 정말 일촉즉발이다,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2명이 이제 경상을 입었는데 뭐 큰 어떤 잘못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답니까? 범인은 평소 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자신의 아버지와 병원에 갔다가 충동적으로 병행을 저지른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범인의 범행 동기도 중요하겠지만 구급차 관리에 더 만전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상태든지 범인에게 이렇게 구급차가 쉽게 탈취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뭐 워낙 응급한 상황이라 환자 응급실로 옮기려나 그랬다 하더라도 열쇠는 빼서 가져가야 될죠.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정치학자가 소설책을 펴내서 화제입니다. 그동안 비례대표제 확대, 또 선거제도 개혁 등을 연구하고 또 주장해온 한림국제대학원의 정치경영연구소 소장이죠. 최태욱 교수가 청년의인당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을 펴냈는데요. 본인은 이게 일종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팜플릿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자, 최태욱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소설가라고 불러야 합니까?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어떻게 소설 쓸 생각을 하셨어요? 뭐 어렸을 때 누구나 그런 생각 조금씩 아마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저 좀 있었는데. 문학 소년이셨군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언젠가 한번 써볼 수 있을까 그런 정도였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인생살이 문제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이 뭐 정치권만의 얘기라든가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먹고 사는 문제. 가 분명한데 너무 뭐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쉽게 편하게 읽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소설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작 하여튼 해보자라고 무조건 앉아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도 좀 생기고 좀 다듬다 보니까 형식은 갖춰진 것 같아서 출판사 의뢰해서 다행히 책세상에서 받아줘서 소설을 내게 됐습니다. 청년의인당이라고 하는 제목은 실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정당의 이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 개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쉽게 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말을 듣는 청취자들도
아니 선거제도 개혁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것 같거든요. 네. 먼저 그거부터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사회경제 집단 셋을 꼽으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네. 한 800만 되죠.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역시 비슷한 정도 규모이고 그다음에 청년들 요 세 집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우리 국민의 한 7, 80%를 차지하는 대다수죠. 예.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이고 소위. 근데 이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87년 체제라는 민주주의 이후 해결이 안 돼 왔잖아요. 그는 정권이 양극화는 심화돼 왔죠. 오히려 심화돼 왔고 그렇죠.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대돼 왔고 영세자영업자도 증대돼 왔고 청년은 계속 불안해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거라고 봐야 돼요.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이 왜 그렇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안 풀리는 게 증명됐으니까 이제 정치적 해법을 택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정치적 해법을 채택하고 추진할 강력한 정치적 대리인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소상공인 대표정당, 청년 대표정당, 네.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정당이 들어선다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선거제도가 그것을 막음으로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꾸면 정치적 해법을 채택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죠. 그렇죠. 그래서 1등 한 사람만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비례대표도 있지만 전체 의석의 47석. 10% 조금 넘는 정도. 그죠? 네. 10%도 안 되죠. 그런 선거제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소상공인 대표 정당 등등이 만들어져도 의석 확보가 어렵다. 어렵죠. 그게 소선거구 1위 대표제라는 말 그대로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만 국회 보내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1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역 명망가 혹은 지역 조직력이 뛰어난 사람. 결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 따라서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는 호남 지역의 모든 선거구에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언제나 가장 높고 영남 지역에서는 영남 대표 정당의 후보가 그렇고 따라서 노동자 대표 정당, 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한다거나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든가 청년을 대표하는 이런 계층, 계급, 부문, 직능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네. 지금 현재 선거제도를 비례민주주의라고 하는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이 이번 직전 총선 2016년 총선에서 득표율이 7.2%였어요. 네, 그게 이제 정당 투표에서의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이 7.2%. 만약에 비례대표제 국가였다면 7%에 해당하는 21석을 가져갈 수 있었고 그렇다면 홀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정당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유력 정당. 근데 우리는 기존 제도에서는 그 7.2%는 2%로 됐어요. 그 40몇 석이라고 하는 그 비례대표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석이 겨우 6석. 그러니까 7% 이상을 득표했는데 의석 점유율은 2%. 3분의 1도 안 되는 불비례적 그렇군요. 손해를 크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선거제도만 고쳐도 국민들의 정당 선언은 똑같을지라도 어떤 정당이 유력 정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력한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선거제도가 이렇게 개편되면 지금까지는 창당해 봐야 안 될 텐데 해서 망설이던 분들이 맞습니다. 다 정당으로 가겠군요. 그렇죠. 이제 길이 열린다 이러면서. 그렇죠. 사회경제 집단을 대표하는 유력한 정당들이 여러 생길 거예요. 생길 아마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유럽의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실제 모습이죠. 네. 기존 제도에서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은 이득을 보는 거죠? 이득을 보죠.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당 계열 정당들을 뭐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들을 영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 계열의 그 호남 득표율은 50%대 좀 넘을 정도예요. 그런데 호남 의석의 여태까지 80%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 자유한국당은 역시 득표율은 50% 좀 넘는데
의석 점유율은 그 지역에서는 90%였거든요. 그러니까 반 조금 넘는 유권자가 지지해줬을 뿐인데 의석은 거의 다 가져가는. 아까 정의당 예와는 반대로 불비례적 혜택을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당은 더 손해고 큰 정당은 더 이익을 보는. 근데 바로 그 이익 보는 정당들이 현재 큰 정당이라는 점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겉으로는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걸 해냅니까? 그 당은 안 하고요. 역시 당들은 거기서도 소설에서도 반대하고요. 반대하고. 양대 정당이 특히 반대하고 그것을 해내는 것은 운 좋게 대통령이 당선된 청년의인당의 대표인 주인공 최드림이 해냅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네. 그 표현이 왜 제가 시민의 힘으로라고 했냐면 대통령에 당선된 최드림은 아주 심각한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식물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즉 정치 개혁을 시민의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시민의회라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시민의회. 이건 뭐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에서 그렇죠. 일부 있었던 맞습니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에서 헌법을 그 방식으로 굳혔고 네덜란드나 캐나다 주정부에서는 선거제도를 그 방식으로 개혁했었죠. 그래서 시민들을 의원의 이름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무작위 추첨으로? 네.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의원을 구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처럼 300명을 만들겠다 그러면 300명이 채워질 때까지 무작위 추첨해서 그 300명이 예를 들면 토요일마다 모여서 1년에 걸쳐서 앞에 4개월은 선거제도 공부하고 중간 4개월은 선거제도와 사회경제 집단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삶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구체적으로 끼치는지를 토론하고 마지막 4개월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여요. 그래서 그 1년간의 시민의회 의원들이 마지막에 결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대통령이 자기 안으로 받아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입법안을 국회에 내보내는 거죠. 그럼 국회가 거부하면요? 거부하면 꽝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민의회 내에서는 물론이고 바깥에서조차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민의회가 채택한 안은 실질적인 시민 법안이 돼요. 그래서 국회가 거부하기 어렵죠. 국민 단일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내놓으니까 찬성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그 반개혁 세력이 많이 존재하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뭐 유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 일터인데 소설에서는 그걸 택하죠. 소설 같은 얘기네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개헌과 맞물려서 선거제도 개혁 벌써 쟁점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그죠?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시민의회 방식으로. 그러니까 꼭 시민의회 방식 뭐 외국의 거 그대로 안 들여올지라도 이번에 왜 저 5,6호기 신고리 그때 공론화위원회 방식 그건 나름 우리 방식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민의 선호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디자인을 잘하면 그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것 같은데. 반대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개헌은 3분의 2가 의결이 돼야 되지만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적어도 과반이라서 그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선거법이니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 정당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한 번도 통과시킨 적이 없고 또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반 통과도 못해요. 상정이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설에서도 그 국회 선진화법을 염두에 둬서 일단은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부터 먼저 해놓고 기간을 330일 정도 계류 기간 지나서 걸리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걸로 전개가 되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유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희망을 걸 때는 역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의지 그걸 기대하고 거기다 힘을 몰아주는. 선거제도 개혁은 공약으로 계속 내세웠죠. 맞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이 대선에서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분은 처음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그리고 2016년 대선 때도 물론 냈고요. 2017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이런 비례민주주의를 채택하면 정당은 다당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연정의 형식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다시 말하면 내각제하고 조응하는 제도 아닙니까? 맞죠. 이게? 그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라고 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을 또 동시에 주장해요. 이건 좀 서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논리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 내가 4년 연임제 혹은 중임제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회가 진정한 대의 기구로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는 기구로 거듭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만이 아니라 의원내각제도 받겠다. 그 말을 언제 했어요? 그거를 대통령 취임 초기에 했어요. 이번에 개헌안 내면서는 안 했잖아요. 똑같은 워딩을 쓴 건 아니지만 비슷한 논조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단지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것은 국회가 그걸 못했지 않는가. 선거제도 개혁을 너희들은 뭐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전제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므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할 정당성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맞죠.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된다. 그러면 분권형 대통령제도도 논의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진척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뭐 가능한 것부터 하자. 이런 논리였죠. 아무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선거제도 개혁도 개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태욱 교수는 계속 이 불씨를 키워나가야만 한다 이거죠. 그렇죠. 또 불씨를 키워나가려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문제를 알고 힘을 모아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으로는 과반만 넘으면 선거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어렵잖아요. 큰 당사자 중에 하나인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국민이 엄중하게 보고 크게 분노하여 지금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당연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압력을 넣자. 그렇죠. 국민의 힘이 커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청년의인당 소설을 읽으면 국민이 분노하게 됩니까?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할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들 이 소설 읽고 분노해서 국회에 압력 좀 넣읍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소장 최태욱 교수였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